네,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원래는 신의 전략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전략들을 가져가보는 시간인데 아시는 것처럼 전일장 국내 증시가 패닉셀링에 가까운 그런 낙폭이 좀 그려졌습니다. 특히나 2% 정도 빠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에는 1월 들어서 2024년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하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 분석을 한번 특별하게 좀 마련해봤는데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상상인증권 신월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2,500선 하회했고요. 2,400선 근처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낙폭 생각보다 무거웠고요.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지만 배경들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는 건지 그 부분 먼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지속해서 빠지는 부분들은 결국 11월과 12월에 과도했었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적 그러니까 23년에 바라본 24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조금 부각시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했던 부분들이 이제 되돌리는 과정 중에서 어제는 악재들의 연속의 이벤트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고요. 2.5% 하락을 했지만 증시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튀었고요. 달러 인덱스 다시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133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급등했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 가능성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트리플 약세장을 시연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과 우리 증시를 안에 증시 내부의 변수까지 지금 호재들을 찾기는 어렵고 악재들에 굉장히 민감한 약세 국면이다라고 진단해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요. 예. 월러 연준 이사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어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쵸.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타이밍을 늦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발언의 궤가 좀 나왔기 때문에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선물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능성은 지금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냐 아니냐 에 대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오리무중의 상태로 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쪽에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강경 발언이 여러 인사들을 통해서 나왔었고 이제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까지 그러한 발언들을 함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 이제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예. 세 번째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아이오와 공화당 코커스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여러 가지 인물들과 트럼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이런 여러 일련의 판결들이 트럼프에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를 그쵸. 거둠으로 인해서 예. 트럼프의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정책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 심리에는 그닥 긍정적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은 미중 무역 분쟁과 패권 전쟁 거기에다가 이제 좀 글로벌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재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들에서 살펴본다라면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그러면은 트럼프 하면은 당연히 생각나는 인물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어서 패권 전쟁까지 그러네요. 가는데 어제 중국의 2023년도 연간 성장률이 5.2%로 확인은 되었지만 예. 여전히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의 인식과는 좀 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에 있어서는 금리의 동결 정책이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시장이 바라보는 경기 부양 정책의 필요성에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네. 디플레이션의 국면이 좀 더 높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겹쳤어요.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금리와 달러가 사실 작년 연말까지는 정말 증시에 호재로만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되돌림 과정을 겪으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국면에 지정학적 리스크 들어왔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 소식, 그런데다가 중국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엮이다 보니까 전일에 또 급락까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뭐 2,700에서 2,400까지 내려왔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지금부터는 조금 하락이 좀 제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네.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태는 과매도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PBR 0.9배 선이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제 심리에 좀 좌우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또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시장에 있어서의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연출되고, 저 또한 이제 다양한 언론 매체들에서 이제 질문 유선으로 사무실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네네. 아마도 외환 당국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관련된 발언을 하자마자 한 있었죠. 5분 있다가 예. 바로 2시 30분 경에 그러한 이제 외환 당국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의 혼란스러운 측면들을 보인다라면은 당국이나 연기금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근본적으로는 11월과 12월에 좀 랠리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에 대한 부분은 좀 열어두되 예. 추가적인 하락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현재 과도하게 좀 매도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되어 있던 점,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 좀 매도 압력이 좀 과하게 나왔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에 순매도가 집중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조금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작년도 여름과 지금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섹터에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11월과 12월에 랠리에 일조를 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되고 반도체가 좀 느리게 된다 그러면은 코스피와 반도체를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매크로 환경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 스탠스와 좀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다소 과한 측면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강세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들은 좀 부재하다. 그렇지만 추가 하락 시에는 하단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부분들은 아직 잔존해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 작년 연말에 증시 강했던 거 인정하죠. 예,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 과도했던 거 인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어제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코스피만 더 이렇게 과도하게 빠져야 되는 건가? 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가 이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만 바라본다라면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겠지만요. 그러니까요. 예.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지금 YTD 그러니까 연말 대비 지금까지의 절하폭을 보게 되면은 4.5%입니다. 주요국 통화 중에서 가장 절하폭이 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 우리나라의 같은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요. 예. 아무래도 일본과 좀 비교가 되는데요. 맞아요. 일본은 엔화가 우리 원화와 비슷한 4.3% 정도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절하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1분기 말 정도에 이제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일단락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조금 그쵸. 뒤이어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즉
2분기 정도로 좀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동안에 강했었던 엔화 절상에 대한 부분이 그걸 같이 되돌리는 거군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엔화가 약세가 된다라면은 자산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바라보겠죠. 그렇죠. 최근에 일본 증시가 좋았거든요. 예. 1년 동안 굉장히 좋았고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 지속이 되고 예. 엔화의 약세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 유지가 되면서 예. 임금과 물가 어느 정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어진다라면은 일본 증시에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흐름들이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되고요. 예. 절상이 된 흐름들이 일본 통화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면은 일본 증시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그렇죠. 있겠지만 예. 그러한 측면들을 되돌아 봤을 때에는 그냥 이러한 흐름들이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증시와 일본 증시의 대조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예.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극도로 받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인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국가인 동시에 중국이 조금 내려가는 측면이라면은 인도는 올라가면서 국제 무역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 중에서 인도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겠지만 인도는 조금 빠져 있는 측면들이 보이거든요. 그러한 측면들에서 중국 증시의 영향을 적게 받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과는 대조적인 측면들이 인도 증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의 문제는 외생 변수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금리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가 어쩔 수 없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뭐 북한 이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좀 그게 과도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금리와 달러의 상승세가 억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간밤에 혹시 미국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들은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알 수 있을까요? 월러 연준 이사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어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가 있겠고 미국채 금리가 4.0% 레벨에서 4.1% 레벨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11까지 간 상황입니다. 예. 지난주에 미국채 2년물 금리 레벨에 미국채 10년물이 올라갔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만큼 통화정책의 전환 기대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겠고요. 12월까지 우리가 살펴본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미국 생산자 물가, 미국 소매 판매 중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응하는 지표는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4개 중에 1개만 금리 인하를 우리가 시장이 생각했던 시점에 할 수 있겠고 실물 지표이자 동행, 후행 지표인 미국 경제 펀더멘탈을 잘 드러내는 소매 판매,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는 아직은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면은 그러네요. 여기에서의 방점은 금리 인하의 시점을 3월보다는 2분기로 조금 2월 시키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부 지표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국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동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외출을 해서 식사를 하거나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씩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줄 수 있는 미국 경제 환경, 가계에서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초과 저축분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보수적인 기관들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초과 저축이 소진된다고 하고 있는데 흐름들이 초과 저축이 소진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축 베이스에서 부채 베이스로 소매 판매에 소비의 근원이
저축에서 부채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비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은 소매 판매가 12월엔 잘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연간으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점차 약화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울기가 되겠다. 기울기가 좀 천천히 된다라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도 좀 느리게, 만약에 좀 더 빨리 침체의 국면으로 간다라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면서 연준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에서 시장과 연준의 좀 교집합이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3월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그게 이제 이연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은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그려졌고 연기금이든 누구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 간단하게 1분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과도했었다. 예. 그리고 원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흐름들은 긴축 통화 정책의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중립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화 자산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화 자산 중에서 순서를 정해야 된다라면은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강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재료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기다리면서 원화 채권과 미국 채권 중에서 단기채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요. 최근에 좀 과도했었던 매도 국면이 나왔었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면서 향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화,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변수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왔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